어둠이 내린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드리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지나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항상 숨이 막힌다. 아버지 김민석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우리 가족의 불행은 3년 전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호텔 웨딩홀 로비는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다. 재벌 3세인 최준호와의 약혼식.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내 웨딩드레스의 주름을 매만지셨고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셨다. 중경건설회사 사장이신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며 기뻐하셨다. 하지만 식장에 나타난 한 여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최준호의 전 여자친구 박지연이었다. 박지연은 최준호의 아이를 가졌다며 소동을 벌였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준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약혼 파기를 선언했다. 그날의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아버지는 쓰러지셨다. 뇌출혈이었다. 언론은 우리 가족의 스캔들을 낱낱이 파헤쳤고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결국 회사는 파산했고 막대한 빚더미가 우리를 덮쳤다. 은행 대출, 사채,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시골 외가로 내려가셨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뿐이다. 재활병원에서 물리치사로 일하며 매일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지만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간병인 비용을 아끼기 위해 퇴근 후엔 직접 아버지를 돌본다. 마비된 오른쪽 다리를 마사지하고 휠체어를 밀며 재활 운동을 도와드린다. 오늘도 병실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생각한다. 내일은 무술도장에서 시범 경기가 있다. 상금이 2천만 원인 대회다. 아버지 몰래 태권도를 배운 지 2년. 처음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생계의 수단이 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수술비의 절반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어둡다.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처럼.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나는 오늘도 이 어둠을 견뎌낸다. 태권도장 바닥에 떨어지는 땀방울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 전광판의 숫자가 무겁게 흘러갔다. 상대는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이강호였다. 190cm의 장신의 근육질 체격, 체급은 달랐지만 실력은 압도적이었다. 체육관 구석구석까지 들어찬 300여 명의 관중들 사이로 숨죽인 긴장감이 흘렀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숨기기 위해 가명으로 출전했다. 강하늘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알면 곤란해질 것 같았다. 처음 도장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의아해했다. 키 163cm, 체중 48kg의 마른 체구가 무슨 태권도냐고. 여자라서가 아니라 체격 때문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박철호 사범님은 달랐다. 내 눈빛을 보고는 특별히 새벽반을 만들어주셨다. 매일 새벽 4시 병원 일과 시작 전에 훈련했다. 새벽 도장은 나만의 세상이었다. 쿵쿵 울리는 발차기 소리와 힘차게 외치는 기합 소리만이 가득했다. 빠른 발놀림과 정확한 타격을 위해 수천 번의 기본 동작을 반복했다. 몸에 멍이 들고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도 참았다.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지금 전광판에는 2라운드까지의 점수가 적혀 있었다. 이강호 15점, 강하늘 7점. 압도적인 점수차였다. 이강호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다. 앞선 2라운드에서 그의 무서운 돌려차기와 뒤우려차기를 피하느라 정신없었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범님이 가르쳐주신 비밀 기술이 있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 반격하는 기술. 2년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 사범님은 늘 말씀하셨다. 작은 체구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심판의 경기 재개 신호가 울렸다. 갑자기 이강호가 앞으로 돌진해왔다. 그의 특기인 360도 회전 발차기를 시도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경기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며 그의 축이 되는 다리를 잡았다. 균형을 잃은 이강호가 허공에 떴다. 관중석에서 놀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속 발차기를 날렸다. 몸통 돌려차기에 이은 얼굴 돌려차기. 정확하게 점수 부위를 가격했다. 순식간에 점수판이 13대 15로 바뀌었다. 이강호의 자신감에 흔들림이 보였다. 남은 30초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마지막 10초 3단 연속 발차기가 이강호의 호구를 강타했다. 경기 종료 버저가 울리는 순간 점수판은 16대 15. 극적인 역전승이었다. 시상대 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눈물이 흘렀다. 상금 2천만 원. 아버지의 수술비를 위해 시작한 태권도가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주먹을 꽉 쥐며 메달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라고. 더 큰 대회에 나가 아버지의 완치를 위한 돈을 모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메달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비밀스러운 승리의 순간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체육관 구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내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게 될 운명이었다.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대회가 끝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메신저로 낯선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발신자는 최태준 기자라고 했다. 신문사 로비에서 만난 최태준은 예상과 달리 젊은 기자였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있던 그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내가 태권도 대회에서 경기하는 모습이 가득했다. 김서연 씨 아니. 강하늘 선수라고 해야 할까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까 두려웠다. 병원에서 알게 되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환자들을 돌보는 물리치료사가 격투기 시합에 나간다는 것은 의료인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최태준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자신이 속한 스포츠 신문사에서 여성 격투기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태권도 외에도 다른 종합격투기 대회에 도전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상금은 태권도 대회의 5배. 1억이었다. 아버지의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종합격투기는 태권도와는 차원이 달랐다. 타격은 물론 굳히기와 관절기도 허용되는 더 위험한 경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병실이 떠올랐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시는 모습,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오른쪽 다리,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병원비 청구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답장은 곧바로 왔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 오후 3시 XX 체육관으로 와주세요. 새로운 사범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평범한 물리치료사의 삶과 격투기 선수의 삶.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나의 이중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XX 체육관은 내가 알던 태권도장과는 전혀 달랐다. 지하 2층에 위치한 체육관은 쇳소리와 땀냄새로 가득했다. 링 위에서는 두 선수가 스파링 중이었고 여기저기서 무거운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태준이 소개해준 장민호 관장은 전설적인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이었다. 체육관 한쪽 벽면에는 그의 챔피언 벨트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태권도는 기본이 좋네. 하지만 종합격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여기서는 서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첫 훈련은 충격적이었다. 레슬링 기술을 배우는데 바닥에 닿는 순간마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유도 기술을 연습할 때는 수없이 매트에 던져졌다. 주짓수 수업에서는 호흡이 막힐 것 같은 굳히기를 당했다. 태권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훈련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훈련을 병행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중에도 온몸이 쑤셨다. 멍이 든 팔과 다리를 긴 소매로 가리고 아픈 표정을 숨기려 노력했다. 점심시간에는 체육관으로 달려가 훈련하고 저녁에는 아버지 병간호를 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실전 스파링을 했다. 프로 데뷔전을 앞둔 여자 선수와의 대결이었다. 태권도의 발차기로 우위를 점하는 듯 했지만 순식간에 테이크다운을 당했다. 바닥에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장민호 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훈련은 지금부터다. 그날 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과 몸에는 새로운 멍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3개월 후로 예정된 데뷔전. 태권도 대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상금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응급실에서 온 연락이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더욱 서둘러야 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서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아버지의 뇌압이 갑자기 상승했고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수술비는 기존의 2배. 보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의사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았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 손을 꼭 쥐시는 것 같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체육관으로 달려갔다. 한밤중이었지만 장민호 관장이 아직 남아있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3개월 후에 데뷔전으로는 늦어. 다음 주에 있는 긴급 대체 선수로 나가보는 게 어때? 준비가 덜 됐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간의 강행군이 시작됐다. 아침 병원 일과 전 3시간, 점심시간 2시간, 퇴근 후 4시간. 하루에 3번 훈련했다. 잠은 병실 간이 침대에서 2시간씩 겨우 눈을 붙였다. 링 위에서 쓰러질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병원 동료들은 내 얼굴이 파리해진 것을 걱정했다. 그때마다 야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아무도 내가 점심시간마다 지하 체육관에서 피를 쏟으며 훈련한다는 걸 몰랐다. 시합 전날 밤 아버지의 심전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태권도에서 배운 기술과 새로 익힌 종합격투기 기술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잠들지 못한 채날이 밝았다. 대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문자 한 통이 왔다. 최태준이었다. 부상자 대체 출전이라 상금이 원래의 절반이에요. 5천만 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술비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오늘의 시합이 아버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다. 경기장에 도착했다. 상대방은 4연승 중인 강자였다. 체육관에서 스파링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타격도 강했지만 그라운드 기술은 더 무서웠다. 라커룸 거울 앞에서 붕대를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케이지를 감쌌다. 상대 박진아는 나보다 10kg 더 무거웠다. 체급이 다른 선수와의 대결. 체육관에서 장민호 관장이 그토록 만류했던 이유를 이제야 실감했다. 레퍼리가 경기 시작을 알리는 순간 관중들의 함성이 귀를 가득 채웠다. 첫 번째 라운드는 악몽 같았다. 박진아의 강력한 펀치가 내 가드를 뚫고 들어왔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다. 태권도 대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폭력적인 타격이었다. 코너에서 장민호 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버텨. 일단 버텨. 2번째 라운드. 박진아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다. 무거운 체중이 오히려 약점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케이지를 최대한 넓게 써가며 그녀의 체력을 소진시켰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배운 인체의 구조가 도움이 됐다.
어떤 동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알고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 시작 직전 코너에서 얼음찜질을 받으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수술실에 홀로 누워 계실 아버지. 이 순간에도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벨이 울렸다. 이제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때였다. 박진아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펀치의 궤적이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다가왔다. 옆으로 비켜서며 태권도의 발차기를 날렸다. 정확하게 그녀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처음으로 박진아가 흔들렸다. 연이어 태권도 기술과 새로 배운 레슬링을 섞어가며 공격했다. 경기 종료 30초 전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박진아의 테이크다운을 피하며 초크홀드를 걸었다. 장민호 관장에게 배운 그대로였다. 숨통이 조여오자 박진아가 탭을 했다. 서브미션 승리. 케이지 안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얼굴은 엉망이 됐지만 지갑 속에는 5천만 원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부족한 금액은 최태준이 먼저 제안해왔다. 내 경기 영상을 판권으로 해서 나머지 수술비를 미리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문자를 확인했다.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시작됐다고 했다. 마취 크림을 바른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더 큰 시련이 곧 찾아올 것이다.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거친 호흡은 잦아들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뇌압 수치도 안정을 찾았다는 담당의의 말에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말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내 부어오른 얼굴과 멍든 눈가를 걱정스레 바라봤다.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변명이 궁색하게 들렸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평온도 잠시 다음날 아침 일찍 원장실로 호출됐다. 삼성병원 재활의학과 20년 차 권위자인 송민국 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케이지 안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내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김서연 씨,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원장의 논리는 명확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의료인이다. 폭력적인 격투기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선택하세요.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격투기를 완전히 그만두거나. 병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15층 재활병동의 긴 복도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창밖은 잿빛 구름이 몰려와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다. 그때 최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음 달에 있을 대형 대회의 메인 카드로 내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상금은 무려 1억 5천만 원. 여기에 광고 계약까지 포함하면 3억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했다. 아버지의 재활치료비는 물론 빚까지 모두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당장의 수술비는 해결됐지만 앞으로 6개월간의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 직장을 잃으면 당장의 생계도 막막했다. 하지만 계속 격투기를 한다면 의료인의 길은 영원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3년간 쌓은 경력, 환자들과의 신뢰,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이다.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는 결코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다. 밤 11시 병원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망설였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고 간간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따금 응급실에서 울리는 코드블루 방송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누군가의 생명이 또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의료인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폭력으로 돈을 버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깊어가는 고민 속에 벨소리가 울렸다. 장민호 관장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체육관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네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최태준이란 자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빛 하나가 깜빡였다. 저 별처럼 나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완쾌를 바라는 딸로서의 마음,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료인의 사명감, 그리고 링 위에서 느낀 격투기 선수로서의 새로운 꿈까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이렇게 다른 삶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체육관에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불이 모두 꺼진 체육관은 으스스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장민호 관장은 지하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신문들과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최태준이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서류 더미를 뒤적이던 그가 낡은 스포츠 신문을 내밀었다. 3년 전 기사였다. 여성 격투기 선수 의문의 사망, 경기 중 과도한 부상이 원인? 죽은 선수의 이름은 강미란. 최태준이 담당했던 선수였다. 부상 투혼을 강조하는 기사를 쓰며 선수를 극한으로 몰아갔고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게 관장의 설명이었다. 최태준은 선수의 안전보다 기사의 센세이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이야. 네가 이번에 받은 제안도 마찬가지야. 다음 경기는 현 챔피언과의 대결이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상금에 눈이 멀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성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냈다. 챔피언은 프로 경력 7년차, 모든 경기를 KO로 끝낸 무서운 선수였다. 나 같은 신인을 상대로 더 화려한 KO를 노리고 있다는 게 관장의 분석이었다. 최태준은 내 스토리를 이용하려는 거야.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무명의 여성 격투기 선수. 거기에 의료인이라는 반전까지. 챔피언에게 KO를 당하면 더 극적인 기사가 되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히 돈을 위해 시작한 격투기였지만 어느새 진정한 승부를 갈망하게 된 내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용당하는 승부는 결코 원한 게 아니었다. 관장은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해외 종합격투기 단체의 로고가 찍힌 계약서였다. 내가 추천한다면 바로 입단이 가능해. 정당한 대우와 안전한 경기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어.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며 체육관 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었다. 책상 위 먼지 속에서 빛나는 입자들이 떠다녔다. 선택의 시간이었다. 당장의 큰 돈을 쫓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는 소식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무실을 뛰쳐나가며 최태준에게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계약서 검토는 끝났나요? 오늘 중으로 사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복도를 달리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초조한 순간에도 최태준의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다.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수술 후 합병증이었다. 뇌 안에 작은 혈관이 터져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필 담당의가 해외 학회에 참석 중이라 서울대병원의 유명한 신경외과 교수를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했다. 비용은 이전 수술의 2배.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기실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자꾸 울렸다. 최태준이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계약금 5천만 원이 먼저 입금됐다는 통지였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후에 시작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금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3배. 1억 5천만 원을 물어내야 했다. 하지만 경기를 받아들이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강미란 선수의 죽음이 떠올랐다.
문득 병실 안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가 애처로웠다. 그때 장민호 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결정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위험하세요. 추가 수술비가 필요해요. 관장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너는 일단 기자회견장에 나가지 마.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수술 동의서였다.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송민국 원장이었다. 김서연 씨, 뉴스를 봤어요. 당신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최태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펜과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결정할 시간입니다, 서연 씨. 봄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다. 시계는 어느덧 기자회견 1시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 앞 화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내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다.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수술 동의서가 들어 있었다. 시계는 어느덧 기자회견 시작 15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태준이 보낸 원고를 다시 읽어보았다. 완벽한 각본이었다.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감동적인 스토리. 의료인에서 격투기 선수로 변신한 반전.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무명의 선수.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링 위의 천사, 죽음의 챔피언에 도전하다.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성훈 교수가 수술을 맡아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수술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최태준이 보낸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사인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펜을 들어 종이에 가져다 댔다. 그 순간 강밀한 선수의 기사가 떠올랐다. 죽음의 각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기자회견장이 아닌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최태준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김서연 씨, 위약금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도착하자 장민호 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다 알아봤어. 해외 단체에서 너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약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어. 대신 1년 계약으로.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다. 수술실 앞에서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번에는 치료를 받는 사람의 가족으로서.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송민국 원장이 찾아왔다. 결정은 잘하셨나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의료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격투기를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제 방식대로 제 페이스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휴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년간. 그동안 해외에서 격투기 선수로서의 꿈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환자들이 기다릴 테니까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다. 성공적입니다. 이제 회복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병실 창 너머로 비가 그치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자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권도를 시작하던 날, 첫 대회에서 우승하던 순간, 종합격투기 링에 섰던 그날. 그리고 지금. 모든 순간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창밖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사람의 딸로서,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격투기 선수로서. 나는 이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응급실 당직실에서 겨우 20분째 눈을 붙이고 있었다. 36시간 연속 근무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레지던트 2년 차인 나는 이미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새벽 3시 27분 무전이 울렸다. 응급환자 이송 중.
20대 남성, 교통사고, 다발성 골절 의심. 5분 후 도착 예정. 눈을 비비며 일어나려는 순간 이송팀에서 환자 인적사항이 전달됐다. 환자 이름 오태식, 만 25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오태식? 내 동생이었다. 응급실로 달려나가는 다리가 휘청거렸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들것 위에 실려 들어오는 동생의 모습은 처참했다. 반스포츠카가 시속 80km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라고 했다. 얼굴은 유리 파편으로 상처투성이었고 다리는 차체에 끼어 심하게 으스러져 있었다. 혈압 8050, 맥박 120, 의식은 혼미한 상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서 수없이 보아온 익숙한 수치들이 이번만큼은 공포로 다가왔다. 오태식 환자의 가족이신가요? 의료진이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나는 치료 의료진에서 제외됐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소라면 내가 앞장서서 처치했을 외상 환자를 이번에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3층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동생의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았다. 다발성 골절, 내부 장기 손상 의심, 두부 외상까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수술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대학병원 전문의를 꿈꾸며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월급 250만 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부모님은 5년 전 비슷한 교통사고로 먼저 가셨다. 그때 동생은 겨우 고등학생이었다. 내가 인턴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동생에게 약속했다. 내가 잘 자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다. 예상 치료비를 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5천만 원. 거기다 동생이 몰던 차는 회사 동료에게 빌린 것이라 보험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적금 통장의 잔고는 2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도를 채웠다. 벽에 기대앉아 까만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의대생이 되기 전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복싱 선수였다. 전국체전 은메달까지 땄었다.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의대에 진학하면서 그만뒀지만 지금도 가끔 병원 지하 체육실에서 샌드백을 치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휴대폰을 열어 은행 앱을 확인하던 중 우연히 SNS 광고를 보게 됐다. 지하 격투기 대회. 상금 1,000만 원 다음 주 토요일 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겐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의사가, 그것도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지하 격투기 선수라니.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이기 전에 한 명의 형이어야 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한층 차가워졌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이중생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하 격투기장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4층에 있었다. 방음이 완벽한 탁구장이라는 위장간판 아래 철제 문 하나를 더 지나야 했다. 의사 가운을 벗고 후드티를 입은 채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등록을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만난 관계자는 의외로 젊은 여성이었다. 이름이 필요해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닥터 케이지 드라이브. 케이지로 해주세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건넸다. 의료진이 링사이드에 있지만 큰 부상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대기실은 마치 작은 병원 같았다. 붕대와 파스, 간이 의료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상처 치료하는 법을 조언하는 내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다. 의사가 격투기 선수를 하며 다른 선수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첫 상대는 178cm, 75kg의 전직 킥복서였다. 체급은 비슷했지만 경험은 달랐다. 링에 오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레지던트 생활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수술실에서 싸우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의 킥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익숙했던 복싱의 감각이 살아났다. 상대의 발차기를 피하고 안으로 파고들어 랜딩을 성공시켰다. 의대 공부를 하며 배운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됐다. 어느 각도에서 타격이 들어가면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4라운드까지 가는 치열한 경기 끝에 판정승을 거뒀다. 상금은 약속대로 1,000만 원. 부족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탈의실에서 거울을 보니 왼쪽 눈 주위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내일 병원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다음 주에 더 큰 경기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상금은 이번에 3배. 조직도 더 크고 체계적이라고 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문득 메스를 쥐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의사의 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도구인데 이렇게 주먹다짐에 쓰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수술실 앞 게시판에 붙은 수술 예약 일정표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동생의 재건 수술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응급실에서 온 호출이었다. 다시 의사가운을 입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이제 시작이었다. 낮에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밤에는 링 위의 파이터로. 이 위험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침 회진 시간,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 복도를 걸으며 선글라스를 꽂혀 썼다. 부어오른 눈 주위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교수님과 다른 레지던트들이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쌍꺼풀 수술했어요. 궁색한 변명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오늘따라 회진이 길게 느껴졌다. 신경외과에서는 동생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다리 수술이 남아 있었다.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6번의 재건 수술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치료비는 계속해서 불어날 것이다. 당직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어제 받은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강현우 대표 언더그라운드 파이팅 리그. 다음 경기의 상금은 3,000만 원. 하지만 상대는 프로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이라고 했다. 폭식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 지하 체육실로 향했다. 유튜브로 종합격투기 기술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레슬링, 주짓수, 타격 기술까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 기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마치 수술 전에 해부학을 복습하듯이. 오후 외래 진료 중에 특이한 환자를 만났다. 종합격투기 선수였다. 시합 중 입은 안면 골절로 왔다. 진료하는 내내 식은땀이 흘렀다. 환자는 내가 어제 봤던 경기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다. 닥터 케이지 혹시 친형제세요? 침묵으로 답했다. 밤 10시 당직 교대 후 몰래 체육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전직 격투기 선수 출신 트레이너는 내 상황을 이해했다. 의사 선생님, 비밀은 지켜드리죠. 대신 제 어깨 수술은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묘한 거래였다. 트레이닝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레지던트 생활로 이미 지친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누워있는데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다. 다발성 골절 환자. 빠르게 샤워를 마치고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문득 깨달았다. 내가 치료하는 이 부상이 앞으로 내가 링 위에서 마주할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새 이어진 응급수술을 마치고 탈의실 거울을 바라보았다. 의사가운 속 붕대로 감긴 손가락들이 이제는 2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했다.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자 승리를 위한 주먹으로. 병원 옥상에서 강현우 대표와 만났다. 밤하늘 아래 그의 정장 차림이 더욱 검게 보였다. 이번 상대는 전직 UFC 파이터예요. 지하 경기지만 중계도 나갑니다. 마스크는 필수고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내 손이 떨렸다. 가면 뒤에 숨어야 하는 신세가 서글펐다. 다음날 아침 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응급 처치가 필요했다. 밤새 트레이닝을 한 탓에 손이 후들거렸지만 필사적으로 처치를 마쳤다. 회진 시간에 김용훈 교수가 날카로운 눈으로 내 손을 주시했다.
오태현 선생,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에 동료 레지던트 박지원이 따라붙었다. 선배, 요즘 자주 사라지시던데. 혹시 부업이라도? 그의 시선이 내 멍든 손마디를 향했다. 둘러댈 변명을 찾는 순간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환자는 바로 어제 만난 트레이너였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트레이닝 중에. 트레이너의 상태는 심각했다. 뇌출혈 의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취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강현우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였다. 다음 경기는 반드시 KO로 끝내야 합니다. 내기 금액이 크니까요. 수술실 스크럽을 입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트레이너의 뇌출혈도 이런 식의 승부 조작과 관련이 있을까? 다음 경기에서 나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하지만 동생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쉽게 발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수술은 6시간 만에 끝났다.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는데 김용은 교수가 들어왔다. 오태현 선생,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책상 위에는 내가 사인한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설명해줄 기회를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교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폭도를 걸어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강현우였다. 경기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입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의 생명이 또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돈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김용훈 교수의 연구실은 정막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했다. 레지던트가 지하 격투기를 한다. 병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알죠? 교수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분했다. 설명을 시작했다. 동생의 사고 치료비, 그리고 막막했던 현실까지. 말을 마치자 긴 침묵이 이어졌다. 교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복싱 선수였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나도 비슷한 선택을 했었다. 동생의 백혈병 치료비를 위해서. 그리고 교수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지하 격투기 조직의 내부 고발을 돕자는 것이었다.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이며 강현우의 조직이 단순한 격투기 대회가 아닌 불법 도박과 약물 거래의 온상이라는 것이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트레이너의 뇌출혈도 승부 조작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일 가능성이 컸다. 이대로 경기에 나갔다가는 내가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생의 치료비는 여전히 발목을 잡았다.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병원 장학재단에서 동생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했다. 경찰의 잠입 수사에 협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의사와 격투기 선수라는 이중 신분을 마지막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연구실을 나서는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트레이너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다.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두려웠다. 폭도 끝에서 강현우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창문으로 보이는 트레이너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다. 강현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우리 트레이너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까.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오태현 씨 결심하셨습니까?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이 나왔다. 맞은편 병실에서는 동생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였다. 의사로서의 양심, 형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정의 사이에서. 경찰의 지원을 받아 몸에 소형 녹음기를 장착했다. 심장 모니터링 패치처럼 생긴 장치였다.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었다. 토요일 밤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이 커져갔다. 경기 전날 트레이너가 갑자기 퇴원을 요청했다. 의학적으로는 아직 이르다고 만류했지만 강현우의 사람들이 데리러 왔다는 말에 막을 수 없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며 트레이너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작게 속삭인 말이 가슴을 무겁게 했다. 격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3라운드에 KO로 져주면 5천만 원을 더 드리죠. 승부 조작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였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도했다.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 같아 모호한 대답으로 상황을 넘겼다. 로커룸에서 준비를 하는데 옆 선수가 쓰러졌다. 의사 본능이 돌아왔다. 진찰해보니 각성제 과다 복용이 의심됐다. 경기 전 약물 주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주변을 살폈다. 구석에 놓인 가방에서 주사기들이 보였다. 링에 오르기 직전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 재활훈련 시작했어. 걷는 연습도 조금씩 하고 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 경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상대는 예상대로 강했다. UFC 출신다운 정교한 기술과 파괴력이 느껴졌다. 1라운드를 겨우 버티고 나니 코너에서 이상한 제안이 들어왔다. 링 닥터를 부를까요? 주사 한 대면 끝날 텐데. 증거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2라운드 중반 상대의 킥이 머리를 강타했다. 순간 시야가 흐려졌다. 의학적 지식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뇌진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쓰러질 수는 없었다. 증거 수집이 아직 부족했다. 3라운드 시작 직전 강현우가 다시 귓속말을 했다. 져줘요. 아니면 동생한테 안 좋을 텐데.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의사인 내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이런 비열한 협박에 굴복할 순 없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상대의 펀치가 날아왔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정면으로 맞으며 거리를 좁혔다. 상대가 당황한 틈을 타 배운 대로 기술을 걸었다. 레슬링 테이크다운에 이은 초크홀드. 트레이너에게 배운 마지막 기술이었다. 상대가 탭을 치는 순간 경찰들이 격투장으로 들이닥쳤다. 강현우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트레이너가 다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아직 의사로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격투장에서 병원까지 구급차를 직접 몰았다. 아직 링복 차림이었다. 얼굴에 뭔가 상처도 그대로였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트레이너의 상태는 심각했다. 두 번째 뇌출혈.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출혈량이 더 많았다. 강현우의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갔을 때 이미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을 것이다. CT 스캔 결과를 보는 내 손이 떨렸다. 김용훈 교수가 수술실로 향하던 중 내게 말했다. 이번엔 자네가 집도의로 들어가게. 순간 당황했다. 레지던트가 이런 대수술을 집도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자네는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 환자와는 특별한 인연이지 않나.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링 위에서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이 온몸을 감쌌다. 메스를 든 손에서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7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됐다. 수술 중간에 경찰이 찾아왔다. 강현우의 조직에서 압수한 자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다고 했다. 지난 3년간 5명의 선수가 시합 후 사망했고 10명 이상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는 것이다. 모두 승부 조작과 약물 남용이 원인이었다. 마지막 봉합을 하는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다. 동생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두 팔의 힘으로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된 모습이었다. 형, 다 알았어. 내가 많이 힘들겠지.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침대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을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강현우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고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됐다. 탈의실에서 수술복을 벗는데 김용훈 교수가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지. 그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게. 3개월 정직.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처벌이었다. 아침이 밝아왔다. 병원 옥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동생이 휠체어를 밀며 내 옆으로 왔다. 이제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정식으로. 내가 재활하는 동안 나도 의사로서 더 성장할 거야. 정직 처분을 받은 3개월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 없었던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 매일 아침 동생과 함께 병원 재활센터를 찾았다. 나는 자원봉사자로, 동생은 환자로. 트레이너의 회복 과정도 순조로웠다. 의식을 되찾은 그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강연 후에 조직이 어떻게 선수들을 협박하고 약물을 강요했는지, 숨겨진 사망 사건들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그의 증언은 지하 격투기 세계의 어두운 면을 모두 드러냈다. 김용훈 교수는 내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스포츠 의학 분야로 전공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자네의 경험을 의학으로 승화시키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선수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부상도 잘 아는 의사.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어느 날 지하 격투장이 있던 건물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실내 체육관으로 변해 있었다. 전직 선수들의 재활을 돕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트레이너가 제안했다. 선생님, 주말마다 여기서 의료 자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수들이 정확한 의학 지식이 필요해요. 동생의 재활은 예상보다 빨랐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평행봉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형, 나도 나중에 물리치료사가 될래. 나처럼 다친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정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의료진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논의됐다. 불법 격투기로 피해를 입은 선수들을 위한 특별 진료소 설립이었다. 김용훈 교수는 내게 진료소 책임자를 제안했다. 이제는 당신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때요. 옛 트레이닝 장비를 정리하다가 닥터 케이지라고 적힌 글러브를 발견했다. 이제는 그저 추억이 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병원 로비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예전에 경기했던 선수들이었다. 이제는 정식 종합격투기 단체에서 활동하는 프로 선수가 되어 있었다. 닥터, 저희 주치의가 되어주세요. 그들의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링 위의 파이터가 아닌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사로 돌아왔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길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다. 스포츠 의학센터 개소식 날이었다. 1년 전 불법 격투기 조직이 있던 그 건물에 이제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다.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스포츠 클리닉까지. 꿈에 그리던 공간이 현실이 됐다. 첫 환자는 뜻밖에도 예전 상대였던 UFC 출신 선수였다. 무릎 인대 부상으로 찾아왔다. 닥터 케이지. 아니, 오태현 선생님을 믿고 왔습니다. 그의 진료를 보면서 예전 경기가 떠올랐다. 이제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만난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동생은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제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 주말이면 센터에 와서 실습 겸 봉사활동을 했다. 형, 나도 얼른 공부해서 여기서 일하고 싶어. 그의 밝은 표정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김용훈 교수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았다. 한때 나처럼 복싱 선수였던 그는 이제 스포츠 의학의 권위자가 되어 있었다. 자네가 이런 곳을 만들어낼 줄 알았어. 선수의 경험과 의사의 지식이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트레이너는 센터의 자문위원이 됐다. 그의 경험은 선수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때로는 함께 링에 올라 부상 예방법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제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네요. 어느 날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지하 격투 경기 도중 다친 10대 청소년이었다. 진찰실에서 마주한 소년의 눈빛에서 예전의 나를 보았다. 돈이 필요했어요. 결국 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됐다. 의료진 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은퇴한 선수들을 위한 특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었다. 오랜 경기 생활로 인한 만성 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 손상 위험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검진이 필요했다. 검진 프로그램 첫날, 대기실은 예전 챔피언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은 지났지만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몫이었다. 선생님, 이런 곳이 진작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퇴근길에 옥상에 올랐다. 석양이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때는 메스와 글러브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길로 이어졌다. 의사이자 전직 격투기 선수라는 특별한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빛이 된 것이다. 스포츠의학센터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다. 강당은 의사, 선수, 트레이너들로 가득 찼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나는 묵직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2년 전 이중 생활을 하던 그때의 내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생명의 의미도 함께 살려야 합니다. 청중 속에서 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는 물리치료학과 4학년생이 된 그의 모습에서 당당함이 느껴졌다. 지팡이는 이제 필요 없었다. 발표가 끝나고 김용은 교수가 다가왔다. 자네를 레지던트로 뽑길 잘했어. 그의 손에는 서류 하나가 들려 있었다. 스포츠의학과 교수직 제안이었다. 젊은 나이에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리셉션장에서는 특별한 재회가 있었다. 강연후 사건으로 수사했던 형사들이 찾아온 것이다. 덕분에 지하 격투기 조직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로 다시 생기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사명감이 생겼다. 늦은 밤 센터에 불을 끄려는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또 다른 지하 격투기 피해자였다. 서둘러 진료실로 향하는 길에 생각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동생, 트레이너, 의료진들, 그리고 새로 영입된 상담 전문가들까지. 우리는 팀이 되어 이들을 도울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불법 격투기 예방을 위한 순회 강연과 무료 검진이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 저도 그들처럼 막막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옥상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트레이너가 찾아왔다. 그의 제자들이 정식 프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는 선수들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으며 운동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녁이 되어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주차장에서 동생과 마주쳤다. 형, 우리 옛날 격투장 있던 곳 한번 가볼까?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두침침했던 지하는 밝은 재활센터가 됐고 숨겨졌던 공간들은 모두 투명한 유리창으로 바뀌어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예전에는 이중생활의 무게로 무거웠던 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 됐다. 메스를 든 손과 글러브를 낀 손의 기억이 하나로 완성되어 마침내 온전한 의사가 된 것이다.